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숱한 찬성과 반대 논란을 불러왔던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검찰의 정치화와 전횡을 막는다는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는가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가 입법과 법의 해석을 두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통과와 인사청문회 내용 등 정가 소식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입법안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해당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놓게 된 대검찰청은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들의 장학금 수혜와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에 술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김인철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는 월간 유인저가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5월엔 가정을 주제로 가정의 달라진 모습과 제도적인 뒷받침 등을 살펴보는데요. 잠시 후 담당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지연작전을 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선언 3분 만에 가결됐습니다. 의원 16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3명, 정의당 의원 6명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안 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 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요청한 제3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상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소위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졌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 때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수완박의 후속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가령 아동학대나 장애인 학대를 목격해서 대신 고발한 주변의 이웃이나 선생님이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을 때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비롯한 서민 민생 사건과 관련한 적잖은 문제들, 그리고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에 마련한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 등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고 올 연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13명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검찰에 남은 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시급한 상황.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증발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강행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에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쟁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과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권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동안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여론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까지 직접 요청하면서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왔던 검찰은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 참담한 신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남은 과정이 있다면서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검찰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정대로 검수완박의 남은 절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즉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를 향해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구성원 3천여 명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안을 의결하자 검찰의 성토는 국회는 물론 정부로도 향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표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법안의 일부 독소 조항은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끝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공언대로 검찰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 재판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으며 낸 위헌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체적으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대통령직 인수위는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 형사사법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도 거듭 천명했는데 모두 검찰권을 되레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 수사 같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자 검찰과 경찰의 책임 수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되 보안 수사 단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검수완박과는 취지가 정반대입니다.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예 검경 수사권을 밑바닥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형태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또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경찰 개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새 정부 출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향후 넉 달 안에 끝나지 않았을 때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일단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 기조에도 발을 맞췄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끝났지만 추가 법령 정비나 해석을 두고 여전히 곳곳에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그 절차상 좀 아쉬운 점도 남아 있었죠? 네,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야가 충분히 수기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사실 검찰 개혁이 논란이 됐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개혁이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대선 직후에 갑자기 속도를 붙였다. 그러면서 논의 기간이 좀 짧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안건 조정이 구성 과정에서 뭐 탈당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잉크도체 마르기 전에 사흘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어 버렸거든요. 민주당이 그 중재안보다 후퇴한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검찰 기소수사 분리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법사위 논의 과정이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절차상에 여야 모두 다 책임을 명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뭐 위헌 심판 청구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헌재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컨대 뭐 헌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버릴 경우에는 아마 그 후폭풍이 굉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이렇게 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면도 단행하지 않았어요. 네, 문 대통령 테이블엔 두 개 다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사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검수안박법에 대해서 공포를 할 것인지 사면권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생각컨대는 일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을 따르려고 했다. 신념을 따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부터 사면권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사실 그게 상당 부분 무너졌어요. 명분이. 그런데 이번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이른바 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약에 사면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 뒷모습이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지지층에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른바 검수완박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부터 먼저 요구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갑자기 꺼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최종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가 됐던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과도기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소신으로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민주적 통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면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공포된 법이 입법화가 마무리되고 공포된 오늘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좀 상충되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검경 각자 수사 책임제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국정과제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그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수덜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검찰 수사권을 갖고 있게 되고요. 6대 범죄 가운데
경제하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은 등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부패 사건과 경제 사건 등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니까 기존 6대 범죄보다 조금 더 확장하는 뭔가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시행령을 만들므로 인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이제 박탈되는 검찰이 기소청으로 완전히 서기 위해서는 중수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설치하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유예 기간으로 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를 가동해야 하는데 사개특위 국민의힘에서 벌써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이 독립적인 수사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틈새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해왔던 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무부 내규로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또 틈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공수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수사 기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기관이 운영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배정도 필요하겠죠. 인력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다 입법부보다는 그 안에 틈새를 전부 행정부의 권력으로 권한으로 그걸 메워줘야 하는데 그거 우리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중수청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또 한 번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이번과 같은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 2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 논의를 1년 6개월 동안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른바 검수한박 문제를 계속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가면서 나중에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결국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되면 다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보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 이게 꺼진 불이 아닌 거군요. 이렇게 보면은 틈새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네, 단기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멍들이 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좀 더 다시 확장하고 수사권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서 불송치한 사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검찰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확장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검찰은 여전히 많은 수사 영역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론을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갔을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잇따른 이의 신청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로서는 얘기가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상당 부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영장 청구권은 오로지 지금 검찰만 갖고 있거든요. 검사만 갖고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강제 수사에 들어갈 때 영장 청구하려면은 영장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검사한테. 검사가 영장 계속 반려한다거나 아니면 강제 수사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사실 주목되지 못한 측면인데 그런 것들로 봐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완전히 검찰을 진짜 기소청으로 바꾸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법안 가지고는 미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논란들이 반복되고 행정부나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정치 예. 쟁점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 그 기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방선거는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단 말이죠. 이 검수완박 입법화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지층에 좀 결집을 가져올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후폭풍이 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대선 뭐 제2의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지율 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곧바로 국민투표를 꺼냈잖아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파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행 법상으로도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얘기했느냐? 결국은 지방선거까지 이 이슈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 통과할 때 대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민 불편이 있다고 하는 불안감 같은 게 만들어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그대로 좀 옮겨가서 지방선거까지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마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슈를 끌고 가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역시 또 결집할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부동층은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그 부동층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근데 부동층의 크기는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한 5%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도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새 정부 발목 잡기다 아니면은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양측의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선거까지는 몇 주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 이슈가 이제 계속 갈지 또 다른 이슈가 튀어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됐죠. 네, 관련 리포트는 윤보리 앵커가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전체 내각의 정상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추가 낙마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인선에 문제없다는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사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후보 사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결국 필요한 절차였다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협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로 연기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자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거부와 의혹 소명 미비의 이유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충돌에 이어 내각 인선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은 더욱 안개 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청문회에서는 공직과 사기업을 오고 가는 이른바 회전문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 후보는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막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이어가는데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소통이 더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이 론스타뿐 아니라 신일제철 등 일본의 전범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리했다는 점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위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고 간 이력을 지적하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권할 수 있느냐는 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드릴까요? 후배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하겠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변론 이력을 소환하면서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사귀던 여성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을 변호한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후보 문제 삼았습니까?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한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와 탈세 의혹,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 전입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 불출석과 자료 부실 제출 논란 끝에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 딸의 국회 인턴 근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입법 보조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인턴으로 해서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과정에 그런 서류가 제출됐다면 이거는 충분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국민들의 비난을 넘어서서 이 후보자는 딸이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해 취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제 딸은 대학 졸업 후 일체 취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빠 찬스 의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국회 입법보조원을 이용을 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가 재직했던 로펌에서 딸이 활동했던 경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치원에는 중고등학생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예. 여기는 변호사나 직원, 사내 구성원의 자녀와 고객 자녀들에게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딸의 로펌 경력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 위장 전입과 자동차세 체납 등의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위장 전입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한참 지난 일이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 변호 의혹엔 로펌 관행이라고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 충돌과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답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이종호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한 벌크 핀팩 기술. 이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초소형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전력 효율을 개선해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채택한 업계 표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허 이익을 두고 국내 특허권을 가진 카이스트가 이 후보자로부터 해외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 KIP에 수백억 대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긴 KIP가 모회사인 카이스트보르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카이스트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KIP의 특허권을 양도한 이 후보자와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IP가 승리를 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50%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면 카이스트가 승소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어차피 어떤 저의 그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도 아파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면서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겁니다. 또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여액이 11억 우리 4천이잖아요. 그죠? 5억 4천 플러스 6억. 나중에 증여를 6억을 바로 했어요. 그 6억 증여는 왜 하셨습니까? 설계사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소통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호 후보자가 특허권 관련 계약서나 해외 출장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관련 리포트 차례로 보셨습니다. 자, 오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낙마를 했는데요. 본인은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뭐 40년 지기 친구라고 하는 정호영 후보자부터 사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김인철 후보자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브라이트 그 장학금을 일가가 전부 다 받았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아내, 아들, 딸 이렇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사설 장학금이 아니라 한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에요. 일종의 외교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선정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이걸 어떻게 일가족이 다 받습니까? 이거 특혜 아니고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받기 어려운 장학금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교환학생을 간다고 할 때 그때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의 동문회가 마치 독식하는 것처럼 짬짬이처럼 나눠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장학금을 운영하는 명예회장이 아마 주한미 대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어찌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MBC가 보도했잖아요. 제자 논문 심사를 이른바 고급 뭐라고 해야 되죠? 방석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논문 심사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박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뭐 용인하려고 해도 도저히 당선인 측에서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당선인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 내각 후보자의 첫 낙마 사례인데 사실 이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었었던 윤석열 당선인 아닙니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내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이른바 조국 사태, 조민 씨 언급하면서 얘기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여론들이 형성이 됐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청렴하거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뭐 아파 찬스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후보자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글쎄요. 당선인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소갈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현실론적으로 들어가자면 좀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장관이 100%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그런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명이 낙마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결국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뭐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된다. 또 국민 여론도 사실 납득이 좀 어려운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해당이 되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시각이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 그 뭐 미래 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지금 이제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 일단 낙마시키고 난 다음에 정호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당선인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 반반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선택과 집중을 선택하는 방식들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도 한화진 그다음에 추경호 두 명의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예. 할 사람들은 일단 빨리 채택해가지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남겨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같이 카드를 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낙마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걸릴 사람은 걸르고 통과시킬 사람은 통과시키고 뭐 그렇다는 건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진행됐죠.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녹취 들으셨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사퇴 요구를 이제 일축을 했는데 자,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아니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인사청문회를 쭉 보면은 뭐 청문회에서 뭐 새로 나오는 한 방은 없습니다만 워낙에 여러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게 국민의 어떤 그 소명이 충분히 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이거는 여론조사에도 당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일보 칼럼 내용이 좀 잔잔하게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재 감독이 2014년에 감독을 맡고 있을 때 그때 허영 씨 아들이죠. 네. 아들이 신인 드래프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순위 우선권을 갖고 있었는데 허재 감독이 이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들이 아빠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 다른 팀이 결국은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허영 씨를 데려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 팀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말을 보면은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사회적 기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에 어떻게 의대 통틀어 가지고 자신의 자녀 2명이 편입학으로 들어온 게 경북대, 더군다나 정호영 후배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편입학 시험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더 잘 알았을 거고, 뭐 논문 아들의 경우에는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경북대 병원에서 아들, 딸 모두 봉사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걸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내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은 과연 몰랐을까요? 아들이라는 거 뻔히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근데 오늘 물론 이제 MRI를 제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에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그때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하는 거. 경북대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일단 MRI를 제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는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은 무성하고요. 본인은 이제 사퇴를 일축했으니까 보수 채택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까? 김인철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은 계속 선택을 해가면서 집중화하는 전략들을 가져나갈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가 넘어서고 난 다음에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미룬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5월 10일 이전에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에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새 정부 출범하는데 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자진 사퇴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 쪽으로 자꾸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국정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통해 경영 지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손보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점차 추진해 나가고 DSR 규제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209조 원으로 인수위는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5년엔 2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탄탄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는 홍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동시에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즉 주적이라는 걸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북핵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북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이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번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당선권에 가까운 곳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야 내부에선 험지 출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발표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은혜 후보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최근 안 위원장을 따로 만나 양측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물밑 교감을 나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향후 전략공천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박민식 전 의원 등 기존 후보와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본인께서 이런 인수위에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에 이어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까지 이 전 지사를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조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가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득표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전 지사의 직접 출마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각 지역의 사정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의 지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야 내부에선 안철수 위원장이 계양을에 출마하거나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 갑을 선택하는 범지 출마를 통한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 구도가 대선 2차전 성격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양쪽 모두 치명적인 패배 리스크를 안게 돼 이재명 대 안철수 맞대결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죠. 경찰이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대 등 대학 5곳에 시간 강사나 겸임교원직을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 수상 이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어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력이나 수상 실적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적용 가능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원 시점이 가장 최근인 국민대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경찰로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봤을 때 고의성이야 본인은 나오면 당연히 부인할 거니까 고의성 입증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좀 간이한 방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서면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것도 또 웃기거든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대 박사 논문과 대학원 시절 학술 논문 3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가 열렸지만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표절 의혹 검증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비수도권에서도 중간으로 내려오면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환자 감소 경향이 앞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초, 정부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최악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월 중순부터 높음으로 올라서더니 3월엔 한 달 내내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유행이 점차 감소하면서 4월 셋째 주에 다시 중간 단계까지 내려왔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수도권은 높음 단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도 병상 운영에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지난주엔 15주 만에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병상 감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6.3%,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2.6%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역시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위험도 평가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지난주 5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주간 전체 확진자는 3월 셋째 주 283만 명에서 6주 연속 감소해 지난주엔 40만 명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 사망자는 700명대로 일주일 사이 32%가량씩 크게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74로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 한 명을 재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이 5주째 유지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최근에 자연 감염률도 높은 편입니다.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유행은 계속 감소세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의 경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증상 확진자 등을 합치면 실제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될 거란 전망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12.1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넘게 높은 것으로 추정돼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큰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50대 여성이 BA.2.12.1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로 기존 오미크론 감염자와 다른 특이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변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높은 전파력이 특징입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큰 BA.2보다도 20% 넘게 빠르고 면역 회피력도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유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BA.2보다는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관련 접촉자는 동거인 등 16명입니다. BA.2.12.1 사례에 관련해서 접촉자는 현재 1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된 XE, XM 등 제주합 변이 감염자는 1명씩 추가됐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BA4와 BA5 변이는 아직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러 변이에도 백신은 효과적이라며 접종 완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어제부터 야외로 한정되긴 했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마스크를 써왔던 긴 시간 힘들고 지쳤던 것들 좀 나아지셨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더해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었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생겨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뜻하는데요.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엔데믹 블루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다시 늘어나고 각종 경조사에다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드는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말합니다.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시 출근을 하고 회식이 이어지는 삶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동안 퇴근 후 운동이나 취미 생활들로 온전한 개인 생활을 즐겨왔던 이들은 오히려 인원이나 시간 제한이 있던 때가 그립다고까지 합니다. 또 일부 학교에선 등교를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정상 수업할 때니 학교로 돌아오라라고 공지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3학점 수업 들으려고 내가 학교를 또 갈 수가 있느냐, 이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생긴 거예요. 2년 만에 완전히 가치 판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전대미문의 전염병과 함께하며 지난 2년간 우리 생활 양식과 가치관도 참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러 모임들이 늘면서 거기에 끼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일상 회복의 속도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코로나 이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한 것도 우울감을 더하는 요소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땐 재난 상황이니 모두가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혹시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엔데믹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수면 등으로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각에 집중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며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데요. 이를테면 저녁 식사 중에 내일 출근을 생각하며 우울해지기보다 밥이 참 잘 됐다거나 반찬이 맛있다는 생각 등으로 내 눈앞 현재 감각에 집중하면서 감정의 불안이나 우울로 뻗어나가는 걸 끊어주는 겁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의 새 코너 월간 뉴이저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담론 가운데 매달 저희가 하나를 정해서 깊이 있는 취재와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시청자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 합니다. 5월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다문화 1인 가정은 급속도로 늘고 있고 가정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요. 빠르게 바뀌는 가정 모습 속에 생각해 볼 문제는 없는지 먼저 양식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은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 수를 몇 명이라고 생각할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는 뭐 4명 정도가 뭐 좀 약간 이상적이라 해야 되나, 적당하나. 실제로 나중에 가정 꾸리실 때도 그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5명 정도.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 수는 있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저하고 아내하고 또 아들 아니면 딸 한 중에 한 명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도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딱 한 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3명은 돼야지, 3명. 3명? 그렇죠. 3명은 돼야 나라가 발전이 되지, 3명 이하로 되면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안 좋죠. 가정. 간단한 질문에도 개인별, 세대별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실제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개념의 가정 형태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는 5년 만에 140만이 늘어 전체의 30%를 넘어섰고 또 혼인 건수는 3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준 반면 이혼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가구의 구성, 그러니까 누가 같이 사느냐, 몇 명이 같이 사느냐 이런 측면의 통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서 분화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다인 가구의 규모가 더 작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외형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문화 결혼의 비율은 지난 2015년 7% 정도였지만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엔 10%를 넘겼고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비중도 매년 함께 늘었습니다. 여러 지표는 우리 사회가 사실상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정책과 인식은 아직 이런 현실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 한국인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전형적인 어떤 결혼 이주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이런 가족 형태들을 좀 더 배려하고 아우르는 그런 체류 자격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다문화 가정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1인, 한부모, 비혼, 입양, 소수자 등 가정의 개념과 형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볼 이슈도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취재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그럼 양시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간 유의적. 자,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 방송에다가 여러 가지 뭐 다채로운 내용을 담은 매거진 형식을 접목한 것 같아요. 어떤 취지입니까? 네,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이 빠르게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 놓칠 수 있는 게 한 가지 이슈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착해 보는 것.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요. 이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이 의제 설정 기능도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취재해서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실 뭐 가정의 형태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대로 가정은 그 시기마다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 온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변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과 함께 독립하고 또 다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 전통적인 개념의 가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앞서 통계를 보셨지만 지금은 이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정인 겁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출산율도 감소하고 또 동시에 이혼은 증가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상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그러니까 자발적 또 비자발적 1인 가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러 가정 형태 중 제가 이제 1인 가구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분명한 건 이 가정의 분화 또 다양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 하는 점입니다. 네, 이제 가정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도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이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조사죠.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발표된 그 지난해 기준의 조사를 보면 이 표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자체는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는데요. 외국인과 마주쳐도 불편하다거나 가까이 하기 싫다는 응답이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 회피하는 정서는 무척 낮고 수용하는 태도가 많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에 가입하겠다.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정응답이 압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이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은 적지만 내가 직접 그들과 함께 교류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주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건데요. 이 이주 외국인을 바라볼 때 그들을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그들이 얼마만큼 한국 문화에 많이 동화됐는가 하는 점을 기대하는 정서가 많다는 거거든요. 한번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과 얼마나 교류할 의사가 있는가,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통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를 좀 질문하면 사실 교류 의지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다양한 문화가 좀 통합되는 한국 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는 거, 적응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있어서. 네, 일단 뭐 오늘 문제점을 다 한꺼번에 짚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뉴스관련 저녁 제작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정을 주제로 이렇게 다룰 이슈들, 월간 뉴이저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앞서 제가 맛보기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둘러싼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각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하면서 여러 다양한 실험도 해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소외계층,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그 대안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과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이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된 게 이 노키즈 존입니다. 네. 카페나 식당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는 노키즈 존인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많아서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유모차를 끌고 그 해당 업체도 방문해 봤는데 그 결과는 모레 어린이날에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는 이 다문화 배경 아이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학교, 교실을 찾아가는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1일 교사로 나서서 다문화 가정과 또 교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제 무심코 이게 지나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인데요.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5%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끓이는 손길이 분주한 칼국수집. 석 달 전 가격을 올렸는데 벌써 또 올려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 원료인 밀가루부터 각종 원재료 값이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뿐만 아니라 40가지에 넘는 재료들, 공산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다 올랐어요. 저희가 지금 가격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사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나 급등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물가 상승률입니다. 원자재값 인상에 외식 물가가 덩달아 올랐고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값도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식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요. 뭐 외식비 뭐 줄줄이 다 오르죠. 진짜 고물가 시대인 것 같아요. 문제는 뛰는 물가를 잡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고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과 여가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모양새입니다. 석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도시 봉쇄와 같은 나라박 사정에 값이 뛰는지라 딱히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내다봤는데 이러다 5%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물가 하방 압력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5월달, 6월달 가면 갈수록 5%대를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뭐 심각하게 보면은 6월달에는 한 6%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뛰는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 당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물가는
유가, 곡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래그를 가지고 영향을 줄지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고물가와 고금리 속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30조 원 넘는 추경을 준비 중인 새 정부가 어떤 물가 안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